5주차 2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략적 제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채찍 효과 감축에 굉장히 그 효과가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이제 공급자와의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인데요. 지금 이 전략적 제휴가 점점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급 사실 자체가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속한 개체들이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 시스템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야 되고 그 비용을 줄이게 되면은 결국은 뭐 가격 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전략적 제휴가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이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갖고 여기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전략적 제휴가 없이 공급자로부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를 들면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공급자끼리 경쟁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다 보면 품질도 저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파산까지도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각자 예를 들면 수익 최대화를 위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급 사슬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자 비용이 바로 자신의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공급 사슬 모든 구성원들이 비용 감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파트너십 구축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급자와의 이제 관계는 보통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예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수익 최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산자가 부품이나 원자재 필요 시에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공급자와 단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직적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생산하는 경우 이게 이제 수직적 통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적 통합이 있는데 이거는 두 기업 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혹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될 게 그 가상적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관계는 전용 설비 투자를 가능하게 해서 구매자와 공급자의 경계를 없앤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만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계약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원가를 낮추기 위한 무슨 설비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했다가 만약에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하게 되면은 전용 설비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가가 절감이 되고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자의 생산 일정을 공급자에게 제공하여 예측을 쉽게 하고 공급자의 재고 수준을 낮춘다. 이제 이 서로 이제 그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꼭 한 회사처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받아서 공급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도 재고 수준 이런 게 낮아지고 그러면은 비용 절감이 되죠. 그럼 이거는 생산자한테도 유리하게 되죠. 원가가 이제 다운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산자와 공급자가 공급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재고를 어느 곳에 보유할지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제 공급 사슬에서 누가 재고를 보유할 건지 이건 시스템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보유하는 게 가장 최상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재고를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전략적 제휴 관계를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 그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그거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일 소싱을 통해서 품질 개선, 정보 공유, 비용 감소, 생산 및 배송 일정의 조정 원활화 등의 혜택을 얻는다. 사실 요새 이제 단일 소싱이 이제 좋으냐 아니면은 소싱도 단일 소싱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단일 소싱이라는 건 뭐냐면 한 군데서 이제 모든 거를 다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규모 경제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품질도 이제 균일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급자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파업 같은 게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이제 단일 소싱이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단일 소싱을 하게 되면 얻는 그 혜택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을 한 그 공급자에게 전체 물량을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약간의 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 관계도 꼭 뭐 단일 기업하고만 매질을 한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복수의 그런 소싱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와의 전략적 제휴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여기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은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게 그럼 발전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최종 단계에만 지금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업마다 좀 달라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신속 대응 전략입니다. 신속 대응 전략이라는 건 우린 이미 얘기를 했죠. QR 전략인데 이거는 뭐냐면 공급자는 소매상으로부터 판매 시점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수요 예측, 생산 일정, 리드타임 단축 등에 이용을 하고요. 소매상이 주문을 하면 그때 이제 주문을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재고 보충 전략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급자는 소매상으로부터 판매 시점 데이터를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신속 대응 전략하고. 근데 이 정보를 약속된 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배송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딱히 무슨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충족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미리 정해진 그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재고 보충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MI 시스템은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이건 이제 JIT 유통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아예 맡기는 거죠, 그죠? 수요 정보를 주고 공급자가 스스로 재고 수준을 결정하고 그럼 재고 보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이제 요즘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요. CPF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CPFR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CPFR은 영어로 보면 협력적인 콜라보라티브 플래닝, 계획, 포캐스팅, 예측, and replenishment 이건 재고 보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적인 계획, 수요 예측, 그리고 재고 보충.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그냥 CPFR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거는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공급 사슬 개체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개념 중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일 수요의 측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인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 가지고는 이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략적 제휴 중에서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새 이제 물류 같은 거는 전문업자에게 맡겨요. 그죠? 그래서 물류 전문업자와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 얘기입니다. 3PL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걸 제3자 물류라고 합니다. Third Party Logistic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PL이 그 물류업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류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 3PL이 요새 여러분들 이제 뭐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3PL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요새는 이제 물류 쪽은 다 전문업자한테 이제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 3PL을 이용할 경우에 그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 3PL 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고객과 거래를 해서 풀링을 통한 규모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개별 기업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그 비용으로 그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PL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러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 자체가 커져요. 그러면은 규모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가가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 3PL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죠. 자기가 하는 것보다. 그죠? 그 다음에 3PL을 이용하면 이용하는 만큼의 비용만 지출하게 돼요. 그래서 3PL 이용 전에 고정 비용이 변동 비용이 되며 사업의 시작과 규모 조정이 용이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3PL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뭘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스템 같은 거. 그럼 여기에 그걸 운영하는 비용은 물량이 작건 크건 간에 그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3PL을 이용하면 그런 걸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고정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물량에 따라서 비용만 지불하면 돼요. 그게 이제 변동 비용이라는 거죠. 그거는 물량에 따라서 이게 바뀌니까요. 비용의 크기가. 그 다음에 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규모를 조정할 때 이게 3PL을 이용하면 뭐 언제든지 그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일부를 아웃소싱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은 자신의 핵심 능력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사업의 복잡성도 감소된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고 물류 같은 거는 전문 업체한테 맡기라 이거죠. 그 다음에 3PL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보 기술 및 설비를 업데이트함으로 정보 시스템이 향상되고 개발 비용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3PL 기업들은 자기가 물류 전문 업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요. 물류 쪽에. 근데 개별 기업이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그죠?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3PL은 로지스틱스 전문성 제공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3PL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되는 거. 그 다음에 3PL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국제시장에 즉각적인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 이런 굉장히 좋은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보게 될 텐데 거기도 보면 3PL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4PL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 4PL은 뭐냐면 물류 전문 업자가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재 공급부터 생산 뭐 이런 거 유통 뭐 이런 단계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4PL이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건축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4PL은 건축 분야에서는 시공사에 해당되고요. 3PL은 뭐 하청업자에 이제 해당하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PL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형태라는 건 뭐냐면 제공한 서비스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창고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유통센터의 공간이 부족해서 3PL에게 최종 제품에 대한 보관 및 유통센터의 수송을 맡기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PL은 보관 및 수송 이외에 검사, 분류, 간단한 제작업, 고객의 반품 처리 이런 등의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PL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한번 보면요. 기업은 핵심 사업에 전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비용이 이제 가시화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동 비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이제 지불하는 거죠. 그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임금이 낮아진다는 거, 시설 비용이 낮아지고 고정 비용 및 변동 비용이 낮아지고 특히 고정 비용이 낮아짐으로 기업의 유연성이 높아지고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무슨 시설 같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단일 창고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가 이제 그 여기 돼 있는 게 이제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3PL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통센터로 그 창고에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고객한테 전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PL 그 아웃소싱 하는 거 있죠? 그 부분. 그게 이제 단일 창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급자 허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허브 형태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그죠? 공급자들이 뭐 보낼 게 있어요. 생산자한테. 그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제 3PL 거기 아웃소싱된 보세 창고 있죠. 거기에 보내고 그 보세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생산자가 필요할 시에 거기서 3PL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PL이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생산자에게 공급되는 원재재 및 부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생산자가 필요시에 수송을 하는 일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3PL은 수송뿐만 아니라 세관 통관 업무, 입과 화물의 추적, 보관, 생산 시설과 창고 사이 왕복, 화물 통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물 통합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공급자 허브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공급자로부터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자한테 이제 그걸 보낼 때 그걸 묶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창고는 단일 공급자 전용의 창고가 아니고 다수의 공급자가 공용하는 시설이 되고 재고는 생산자에게 수송이 될 때까지 공급자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때 3PL을 이용할 경우 장점이 뭐냐면 보세 창고로 운영돼서 생산자에게 수정이 될 때까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보류될 수 있고요. 생산자에게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자재에 대한 비용 지급이 늦춰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신속한 통관 절차, 원자재에 대한 추적이 거의 모든 단계에서 3PL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송 중 재고에 대한 가시화가 이제 진작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제 직송이에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국제 직송은 보면 공급자가 이제 뭐 어디 외국에 예를 들면 물건을 보낼 게 있어요. 그러면 이 3PL이 트럭을 가지고 공급자를 돌면서 물건을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세관 통관 이런 것들 다 거쳐서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 도착해서는 고객한테 거기서 또 보내줘요. 3PL이. 이런 게 이제 국제 직송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PL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고 제품을 가지러 공장으로 가서 제품을 수령한 후에 도착지로 보내고요. 동일한 3PL이 도착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
화물을 분리해서 지역의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종종 공급자가 화물을 보낼 때 대량으로 포장해서 보내면 3PL이 도착지에서 소량으로 재포장해서 배송해서 화물 크기를 줄여서 수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별 포장해서 보내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벌크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보내가지고 도착지에서 개별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 이게 이제 3PL이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3PL의 경우 출발지나 도착지에 창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주로 크로스도킹을 이용한다 그러는데 크로스도킹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일단 크로스도킹이라는 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도착하면 바로 싣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의 경우 이점은 뭐냐면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이 감축되고 3PL을 이용해서 재고 감축, 대응 시간 단축, 신제품의 도입 및 시장 철수가 원활하고 수송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품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품은행, 이것도 그림을 먼저 보면요. 3필 부품은행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각종 부품들이 여기 다 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이걸 썼는데요. 그러니까 부품은행에 이제 모든 그 부품의 생산업자가 부품은행으로 보내면 여기서 부품은행에서 3PL이 이 고객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고객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부품 판매상이랄지 아니면 뭐 개별 고객한테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포드 자동차에서 자기네가 부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 물류 전문업자한테 이제 이걸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포드 장치의 경우에는 페더럴 익스프레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페덱스가 이 이제 본사가 어디냐면 멤피스 있어요, 미국에. 멤피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포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생산업자들은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 페덱스 멤피스에 있는 창고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이 포드 자동차로 들어오죠. 그럼 그 주문이 바로 페덱스로 연락이 가요. 그러면 페덱스에서 그거를 주문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트스 뱅크라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형태입니다. 장점은 재고가 중앙에서 관리되어서 재고 수준이 감축되고 수송 비용이 절감되고요. 재고의 가시화가 개선되고 신제품의 진입이나 시장 철수가 원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토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토킹은 3PL이 제공하는 서비스 일종입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토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개별 기업이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3PL이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유통센터에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도크가 있고요. 단이죠. 단이 있고, 도크의 한쪽은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싣고 오는 트럭들이 하역하는 곳이고, 반대쪽은 소매상으로 갈 트럭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제품들이 도착하면 수시간 내에 각 소매상의 주문 목록에 따라서 제품들이 분류되어서 대기 중인 트럭으로 옮겨 싣고요. 각 트럭은 목적지 소매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크로스도킹의 장점은 뭐냐면 하역 작업과 관련된 비용이 절감되고 주문에 따라 창고에서 제품을 수집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바로 옮겨 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절감되고요. 크로스도킹의 단점은 뭐냐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정교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요구되고요. 크로스도킹 시에 모든 입고 트럭과 출고 트럭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대라도 늦게 도착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늦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특히 입고 트럭들은 서로 다른 생산자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도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고 트럭이 이제 생산자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생산자로부터 그럼 동시에 도착하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는 이제 출고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코 트럭들이 이제 도착을 해요. 이게 지금 제품 A, 제품 B 두 대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면 다양한 트럭들이 여기 지금 이코 트럭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출고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 출고 트럭들은 소매상한테 가는 트럭들입니다. 그러면 제품들이 도착하면 어디 창고에 보관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그 단에서 그죠? 옮겨 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고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은 뭐냐면 창고에 보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점인데 사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개별 기업이 하기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물류 전문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면 3PL 뭐 크로스도킹 이런 거 한번 쳐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중 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서울에 있는 고객이 예를 들면 컴퓨터를 주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체는 부산에서 뭐 예를 들면 생산이 이루어지고 모니터는 예를 들면은 뭐 수입되는 모니터인데 인천에 창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주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체가 병합센터로 옵니다. 3PL, 그러니까 물류 전문 업체들이 운영하는 병합센터로 본체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도 이제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3PL이 병합을 해서 그 모니터하고 본체를 병합을 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수송중 병합이라고 그러는데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3PL이 부산에서는 본체를, 인천에서는 모니터를 각각 고객의 집에 가까운 자신들의 병합센터로 배송하고 병합센터에 제품이 도착하면 결합해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그런 형태고요. 단점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고요. 특히 결합해야 할 제품의 수가 많을 경우 더욱 어려워지고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고 컴퓨터 생산 기업과 3PL 간의 주문 정보와 수송 정보가 원활하게 신뢰성 있게 상호 교환이 돼야 된다는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같이 그 면적이 이제 작은 나라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은 엄청 그 땅이 넓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생산지들이 그죠? 그 굉장히 여러 곳에 분산돼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유용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대리인 모델인데요. 이거는 뭐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대리점에다가 이제 뭐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리점은 그 정보를 물류센터로 보내주면 물류센터에서 이제 고객으로 출고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 그래서 판매 대리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판매기의 상실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회피하는 방식인데요. 지역 유통센터를 운영해서 그곳에 대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딜러들은 이 재고를 다른 딜러들과 공유하는 셈이 되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 미국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딜러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 그래서 딜러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유통센터에 어떠한 자동차가 재고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지역 유통센터로 연락을 해서 지역 유통센터에서 직접 고객에게 자동차를 배송하거나 아니면 딜러에게 배송된 후 고객에게 전달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딜러들은 물질의 흐름이 아닌 정보의 흐름에만 관여하는 셈이 되고요. 그래서 판매 대리인이라는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형태를 우리가 전략적 제휴 형태를 살펴봤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